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11월 5일 금요일장은 코스피에선 개인 3,262억, 외국인 1,023억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4,450억 순매도로 2,969.27포인트의 장 마감하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1,600억, 기관 580억 순매수, 개인 1,666억 순매도로 1,001.35포인트로 장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를 살펴보면요. 작년 말부터 급상승한 이후 1월 고점을 찍은 후 다음과 같이 상승 삼각 수렴 형태 구도를 만들어주다가 아시다시피 테이퍼링, 금리 상승, 달러 상승, 헝다 위기 등의 글로벌 악재로 인해 8월 이후 장이 다음과 같이 하락 추세선을 따라 장기적 조정 국면에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제가 영상에서 전달드린 것처럼 저는 정리할 종목들을 정리하며 현재까지 보수적인 투자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초 커다란 박스의 하단을 살짝 벗어났다가 반등하여 올라와 주었는데 현재로서는 2929포인트 밑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고 지켜주어야 될 것 같고요. 하락 추세선의 상단을 벗어나 주어야 안정을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차트에 200일선과 400일선을 다음과 같이 검은색과 회색 점선으로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부근에서 200일선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였지만 매도세에 밀려 검은색 200일선 하방이 뚫리면서 흘러내려왔고요. 현재는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장기적 박스권의 하방선인 2929포인트를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온 상태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하방 추세선 상단을 벗어나 횡보하며 2900선을 바닥으로 다져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하지만 여기 하락 추세선 상단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부분을 막고 2929포인트 아래로 다시금 내려갈 확률이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 회색 점선 400일선의 지지를 받아줄지 지켜보며 그때 다시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5일 발표된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였고 11월 4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고용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완전 고용까지는 아니지만 미국 FOMC에서는 테이퍼링의 시작을 발표하였고요. 테이퍼링은 시중에 풀던 달러의 양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므로 시중에 풀리는 달러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히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달러 가치가 고점을 찍기 전에는 외국인으로서는 환차손의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 한국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시다시피 11월 이후 다시금 달러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 10년 원화 대비 달러 가치의 고점이 1240원 부근이었으니 달러 가치의 고점 기준으로서 혹시라도 달러의 가치가 1240원에 가까운 수준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외국인의 투자금이 다시금 적극적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1240원까지 올라왔을 때 테이퍼링의 진행 수준 등 여러 지표들과 함께 1240원이 달러의 고점이 될지 다시 한번 확인되어야겠죠. 지난 영상에서 글로벌 이슈로서 크게 세 가지로 테이퍼링, 헝다그룹 위기, 금리 상승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과거 테이퍼링의 경험으로 인한 불안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증시의 공포심리가 반영되어 주춤했던 부분이 있었으며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올 초부터 계속해서 언급되어 왔고 11월 테이퍼링 시작에 대한 인식이 증시에 계속하여 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테이퍼링으로 인한 급락은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테이퍼링이라는 이슈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됨으로써 미국 3대 지수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올해도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참고로 산타랠리란 서양권 문화의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연말과 신년 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금이 미 증시로 몰리고 있으며 그만큼 한국 증시에서의 자금이 빠져나감으로써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9월부터 국내 주식의 매매를 줄이고 미국 주식에 초점을 두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가 상승과 달러 상승으로 인한 환차익은 덤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헝다 위기인데요. 헝다그룹의 위기가 대두되었던 이유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비교되면서 증시에 공포감을 조성하였는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경우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 이름으로도 대출이 가능한 무자비한 부실채권 발행을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헝다그룹의 경우 부실채권의 발행은 없었다고 하며 전문가들은 리먼 사태와 비교할 정도의 이슈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은 뉴스도 크게 안 나오고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선 미해결이지만 불안감은 크게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금리 상승인데요. 미국의 경우 아직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인 내년 중순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반면 한국의 경우 지난 8월에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리면서 11월에 다시 한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예고를 해왔었는데요. 기준금리 발표는 11월 25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기준금리 연장 혹은 올리더라도 적은 수준의 인상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번 바이러스 이후 주식 투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인식이 바뀌면서 원금 보장의 연이율 1%의 안정적인 수익보다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20% 이상의 수익을 바라보며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했겠다는 심리가 커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한국 주식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기관 투자자들은 자연스레 원금 보장이 되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게 되고 그만큼 위험자산의 비중이 줄게 되면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며 증시 하락을 견인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 자금의 적극적인 유입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버티게 된다면 기관 투자자들로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비중이 적었던 바이러스 이전의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끼리의 경쟁으로 인해 일정한 사이클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조절해 왔던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받쳐주게 되므로 더 이상 기관 투자자들끼리의 눈치 싸움이 불필요하게 되며 금리 상승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비중 조절을 이전처럼 크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앞으로 약 1, 2년 내에 바이러스로부터의 해방, 금리 인상 회복 등 경제가 정상화되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증명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기관들끼리의 눈치 싸움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커다란 변동성이 없이 안정적인 우상향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제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를 생각해 본 것이고요. 현재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부진하면서 특정 종목으로 자금이 몰리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특정 종목들도 이미 크게 상승해 있는 상태이며 현 시점에서 들어가려다간 자칫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연말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배당주를 선정할 시에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배당금만 보고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부분인데요. 배당주의 경우 배당락이 발생함과 동시에 배당을 목적으로 들어온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므로 주가 하락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를 선택하더라도 배당락까지의 주가 상승이 있을 만한 종목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주당 10만원에 배당 1만원인 배당 수익률 10%인 A라는 주식을 100주 1000만원을 투자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예상 배당 수익은 10%인 100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배당락까지의 주가가 5% 하락하여 주가 95,000원이 된다면 주가에서 5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주당 1만원의 배당으로 1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을 시 50만원의 손실을 커버한 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10%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10%가 아닌 실제 수익은 5%의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배당락 이후 주가가 하락하게 되므로 추가로 주당 5,000원의 하락이 발생하게 된다면
주가에서 전체 손실 100만 원이 발생하게 되고 10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더라도 실질 수익은 제로가 되게 되고 그 이상의 주가 하락이 있다면 배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손실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당을 목적으로 한 투자도 시기와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시기는 빠르면 하반기부터 조금씩 모아가며 연말 배당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지만 9월부터 늦어도 11월 중순 이전에는 매수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배당주에 투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자금이 들어온다면 그만큼 주가 상승을 견인하게 되겠고 주가가 상승한 이후 배당락까지 고려하였을 때 배당보다 주가 차익의 이익이 더 크다면 배당을 포기하고 확실하게 차익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빠르면 11월 말에서 12월 말 사이에 고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주 종목 선정의 방법으로는 재무 건전성과 배당락 이후에도 투자 가능한 기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배당도 결국은 기업으로서는 이익의 분배로 주주 입장에서는 이익의 환원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지출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으로서 지출이 많다면 그만큼 벌어들인 수익으로 기업 성장을 위한 재투자의 자금의 양이 적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성장 동력이 약해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락 이후 투자 가능한 기업이라는 것은 배당락을 목적으로 한 투자자보다 추후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더 많을 것이며 그만큼 배당락 이후에 빠져나가는 자금이 적을 것이고 배당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은 투자자들로 인한 자금 유입으로 금방 주가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재무 건전성과 배당락 이후 투자 지속 가능성을 보고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서 배당금 순위로 나열했을 때 다음과 같이 배당 상위 20 종목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표에는 배당금이 표시되어 있고 수익률은 현재가 대비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배당 성향은 순이익 대비 배당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당 성향이 높을수록 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재무 구조의 악화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동남 합성의 경우 2020년 배당 성향이 358.24%로 순이익보다 3.5배 큰 금액이 배당으로 지출되었다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남 합성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019년 배당을 1240원에서 200원으로 큰 폭으로 줄이면서 유보율이 크게 늘어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2020년은 배당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면서 유보율이 크게 감소한 부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2020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바이러스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을 수도 있으므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2021년 분기 실적은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이미 2020년 실적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 성장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 연말 배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다만 동남 합성의 경우 과거 배당 추이를 살펴보면 73원에서 1240원으로 1600% 상승, 다음에 1240원에서 200원으로 84% 감소, 그 다음에 200원에서 9900원으로 4900% 상승한 모습으로 재무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배당 컷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기업 중에는 당해에 실적이 안 좋더라도 주주 충성도를 유지하기 위해 배당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그때그때 배당금의 등락이 심한 종목들도 있는데요. 배당금의 등락이 심하다면 그만큼 주주 충성도가 떨어지게 되며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이나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기업을 떠나는 주주들이 그만큼 쉽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부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남 합성의 경우 제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 아니므로 앞서 이야기한 부분은 최소한의 자료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 뿐이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표로 돌아와서 ROE, PER, PBR과 과거 배당금의 추이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금이 높은 순위로 나열하였을 때 서울가스가 16,750원으로 지난해 전체 종목 중 가장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였고요. 상위 20 종목 중에서는
KCC가 22로 지난해 주당 5,7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배당 수익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배당 수익률 상위 25개 종목으로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은 종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베트남 개발 1위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27.34%로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KTNG가 수익률 5.57%로 25번째로 배당 수익이 높은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경우는 예전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듯이 실적이 좋지 않지만 높은 배당으로 주주에게 투자받을 수 있도록 매력을 어필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시 장기로 가져가면서 버틸 수 있는 종목인지 꼼꼼히 잘 살펴보고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자본 이익률인 ROE가 0 이하인 종목을 다음과 같이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배당주를 선정할 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과거 배당금 추이인데요. 당연히 배당금이 들쑥날쑥한 기업보다는 배당금도 매년 증가하는 종목이 좋은 배당주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 3년 연속 배당이 지급되어 왔고 배당이 유지 또는 성장해온 종목만 남겨두고 지워보면 다음과 같이 11종목으로 추려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과 같이 보기 좋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인 ROE가 10% 이상인 종목은 이렇게 7개 종목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은행, 증권주가 고배당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역시 증권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500만원의 투자금으로 각 종목의 현재가로 작년과 동일한 배당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의 배당 수익을 임의로 시뮬레이션해 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서울가스의 경우 30주 배당 수익은 50만 2,500원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11번째인 KTNG는 58주 약 27만 8,400원의 배당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서울가스의 경우 2019년까지의 배당은 주당 1,750원 수준으로 지난해 순이익이 1,312억으로 높은 배당이 나왔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의 경우 1, 2분기 실적을 보았을 때 서울가스의 배당을 기대하고 투자할지에 대해서는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울가스의 경우 2020년 이후 우상향해 온 종목이긴 하나 가스라는 원자재 관련주로서 변동성이 클 수도 있으므로 사실 지난해 큰 폭의 배당 상승이 없었다면 배당 랭킹에 올라올 수 없었다는 종목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경우 올 5월에 배당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네이버에서 확인되는 예상 배당도 주당 105원으로 감소한 모습 확인되는데요. 반면 자사주 매입으로서 장기적 주가 안정을 선택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 배당 축소는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잃게 되므로 올해 연말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 고려하기에는 좋지 않지만 추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 차익을 위한 관점과 다시금 배당 증가가 이루어질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신증권의 경우 이미 1, 2분기 매출이 전년도 매출을 달성한 상태이며 영업이익, 순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에 올해 배당을 기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부건설은 배당 예상 전년과 동일하게 900원으로 확인되고요. 차트상으로도 주봉 차트 빨간색 20주봉의 지지를 밟으며 추세 꺾임 없이 안정적으로 천천히 우상향해 나가는 모습으로 건설 쪽 전망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14,000원에서 현재가 사이에서 매수 타이밍을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A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로 보이는데 규모도 작고 차트상 추세가 꺾일 수도 있어 보여 배당 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타 큰 종목에 비해 위험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NH투자증권 우도 양호한 실적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영업이익, 순이익 예상되고 있으며 배당금 전년 대비 165원 인상된 915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61선의 지지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2,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검토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신증권은 앞서 이야기한 대신증권 우선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 목적의 투자라면
조금이라도 배당금이 높은 우선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아타이어의 경우 올해 실적도 양호하며 높은 유보율과 10% 이하의 부채율로 배당주로서도 괜찮은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난주 기관 외국인 매수세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장 마감하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 탈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상 JLS는 초중생 영어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계속해서 높은 배당률로 배당금을 유지해 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앞서 A리츠와 마찬가지로 배당주로서 투자할 목적이라면 덩치가 큰 종목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 종목의 경우 9월 14일 장대 음봉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흔들어 준 뒤 외국인이 보유량을 점점 늘려가는 모습이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KTNG인데요. KTNG의 경우 올 초부터 제가 다루었던 종목으로 개인적으로는 올 초에 매집하였다가 중순에 상승이 나오면 한번 매도하였다가 연말을 대비해 다시 매집해 가려고 했던 종목인데요. 중순에 이렇다 할 상승이 나와주지 못하여 계속 들고 있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KTNG의 경우 덩치가 큰 기업 중에 대표적인 배당주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실적도 양호한 모습 보여주었고 무난하게 배당을 기대하면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KTNG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큰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보며 지켜보고 있는데요. 12월 중순까지 주가 추이를 살펴보며 배당을 챙길지 차익을 실현할지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단기 목표 주가는 95,000원에서 105,000원 부근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목표 주가 근처까지 왔을 때 다시 한번 주가 추이를 살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당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제 주관적인 의견과 해석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므로 투자를 검토하실 경우엔 꼭 꼼꼼히 잘 살피셔서 투자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